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7차 모의고사 이제 시작할게요. 그 7차 모의고사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그 전공 A의 1번 문제를 볼게요. 자, 1번 문제는 이제 가 단원 중에 중학교 3학년부터 배워야 할 첫 단원을 써보고, 자, 나의 내용체제의 특징을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 밑에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그 목차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목차들을 좀 보면, 좀 눈에 띄는 게 있죠. 예. 어떤 게 이제 눈에 띄냐면,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쭉 보시면 알겠지만, 1, 2, 3, 4 쭉 해가지고 시대별로 쭉 나야 되죠. 자, 근데 고등학교에서 좀 눈여보세요. 고등학교 국사. 거기에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나눠졌죠. 그러니까 이게 연대기별로 이렇게 쭉 나열된 게 아니라 조직된 게 아니라 분야사로 이렇게 조직이 됐어. 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게 분야사로 조직된 거는 언제 때냐? 딱 한 시기 때뿐이 없었죠. 7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7차 교육과정 개정 같은 경우에는 다시 연대기로 해갖고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때는 정치 다루면 고대, 중세, 뭐 근대 이런 식으로 쭉 다루고 또 경제 부분은 또 넘어가서 고대, 중세, 근세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이제 했던 때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다시 연대기로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배워야 할 첫 단어를 쓰시오. 자, 이거는 이제 뭘 이제 알아야 되냐면, 7차 교육과정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가 이제 7차 교육과정이라는 거는 지금 개정 교육과정이 아니에요. 지금 그 교육과정이 몇 차 교육과정이죠? 이것도 7차 교육과정이죠. 근데 여기는 개정을 계속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을 바꿀 때 보통 6년, 7년 단위로 해갖고 뭐 1차, 2차, 3차, 4차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이 7차 교육과정에서는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큰 틀은 놔두고 그때그때마다 뭐 과목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어요. 그래서 수시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언급할 부분은 7차 교육과정 중에 오리지널 7차 교육과정이야.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자 1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파란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7차 교육과정의 이제 특징을 보면 지금은 남아있지만 이제 12개 학년의 교육과정으로 편제되어 있다. 예. 그래서 학급별로 나누는 게 아니라 뭐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이제 편제된 게 아니라 1학년, 2학년, 3학년, 5학년 뭐 이런 식으로 편제를 했고요. 12학년 뭐 11학년까지 이렇게 편제를 했다는 거. 그다음에 수준별 교육과정을 포함했고 영어와 수학은 단계형, 사회과학은 심화 보충형. 예.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2, 3학년 지금도 있지만 심화 선택형 뭐 이렇게 구분이 돼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입 배경하고 심화 보충형 도입 이유는 이제 각자 보시고, 자, 거기에 이제 역사 과목의 편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그 7차 교육과정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제 6차와 동일하게, 중학교 세계사 같은 경우는 그 사회과의 한 영역으로 학습했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예, 역사라는 과목이 있어갖고 국사 세계에서 같이 통합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심화 선택 과목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렇게 있는데 한국 근현대 세계사 이렇게 이제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 동아시아사와 그 다음에 이제 세계사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편제 변화 내용을 보면 자 중학교 2학년은 정근대사, 3학년은 근현대사. 그래서 2학년 때는 고려까지 배우고요. 3학년까지는 조선 이렇게 이제 배운다는 거. 근데 이제 이렇게 내용은 군형적으로 해놓고는 시수는 뭐냐면 바뀌었죠. 그래서 2학년 1시간, 3학년 2시간, 중학교는. 그래서 2학년, 3학년의 시수가 붕괴됐다. 자, 이게 이제 예전에 09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요. 자, 뒤에 넘어가서 자, 중학교 같은 정치사 중심의 통사적 구성이다. 그래서 중학교 역사책은 그 한국사는 사회경제사, 문화사 부분이 상당수 제외돼 있고요. 근데 이거는 그 지금 교육과정하고 비슷해요. 15년 개정 교육과정 비록 지금 교과서는 안 나와있지만 고등학교 뭐 중학교 다 뭘로 개편됐죠? 정치사 위주예요. 다. 그래서 뭐 예전에 고등학교에서 뭐 사회 그 문화사라든지 대외관계사라든지 이런 걸 좀 심층적으로 배우는데 그 고등학교의 그 한국사조차도
다 정치사로 이렇게 개편이 돼 있어. 그래서 정치사 위주로 쭉 나가서 중간중간에 뭐가 넣냐면 이제 필요할 때마다 뭐 경제사 나오고 그 다음에 사회문화사 나오고 이런 식이야. 개편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아이들 학습량을 줄여주겠다. 예전에 제가 이제 작년에 갔을 때 연수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름대로 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아. 이거는. 그래서 올해 그 나온 교육과정 그 부분은 좀 한국사나 이런 세계사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태보적이에요. 좀 시대에 역행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교육과정 부분이 나올까 좀 의심을 하지만 일단은 8차부터는 시험 문제 냈어요. 거기 질문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9차부터 해갖고 이제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고등학교 국사 변화는 각자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내용을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뭐부터 배울까요?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때 이제 3학년 때부터 배울 첫 단어는 뭐죠? 고려까지 마쳤으니까 뭘 배워야 돼요? 여기 찾아보면 조선 성립의 발전을 봐야 돼요. 네. 조선 성립의 발전. 그래서 이제 3학년 때는 조선 성립의 발전 7차 교육까지 이렇게 배우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 내용의 체제의 특징을 쓰시오. 자, 요거는 어떻게 쓸까요? 정근대사 중심으로 분류사 체제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고등학교에서 왜 정근대사 중심으로 이렇게 배울까요? 물론 근현대사 내용도 있긴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 이제 정근대사인데 그거는 고등학교 2, 3학년 때 무슨 과목 있죠? 지금은 없지만 근현대사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근현대사. 예. 그래서 이 근현대사를 배우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이제 1학년 국사 시간에 이걸 심층적으로 배울 필요 없다. 근데 문제는 1학년 국사를 나가는데 그때 2시간이었거든요. 단위수가. 일주일에 2시간이니까 제가 이제 그때 가실 때 이제 느낀 게 뭐냐면 다 못 나가. 어디까지 나가냐면 사회사 나가면 진짜 많이 나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문화사는 건너뛰어버리고 근현대사 아예 안 갈게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근현대사는 어디까지 끝나는 거예요? 중학교에서만 끝나는 거죠. 예. 그러면 2, 3학년 때 근현대사를 선택하지 않는 애들은 이과 애들이나 뭐 나머지 그런 애들은 어떻게 돼요? 안 배우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사라는 과목 속에 근현대사를 배치했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는 정근대사 위주고 그 다음에 근현대사 부분 이제 한국사 부분은 고등학교 한국사는 근현대사 위주로 이렇게 배치했죠. 근데 이제 보수 정권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뭐 MB나 박근혜가 진행되면서 근현대사를 막 줄이려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8대2 배치였다가 7대3 배치였다가 심지어는 이제 5대5로 이제 넘어가 버린 거야. 예. 그래서 어떻게든 근현대사를 줄이려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예. 자, 뭐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볼게요. 2번. 2번은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어떤 문제냐면, 이 독서상품과와 관련된 부분이죠. 예. 그리고 약간 정치사 플러스를 이제 선택을 플러스 시켰는데, 자, 독서상품과는 03년 기출문제 나왔어요. 한번 나올 때가 됐어. 예. 한도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올 때가 됐는데, 자, 쉽지만 한번 볼게요. 자, 이 페이지를 보세요. 이 페이지. 자, 통일신라 시대 이제 국학 설치할 독서상품과의 실시의 목적이 뭐냐? 전제 왕권의 강화, 유교 정치 이념 수용, 전문적인 가율 약성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진골귀족을 견제하기 위한 거죠. 자, 국학은 언제 성립됐어요? 신문학 2년 때 설립됐죠? 중대 때 설립된 거야. 그래서 이제 했지만 대개 보면 골프제 보수는 실패했지만 나름대로 유교가 학문적 발전하고 지배적 정치인형 정책하는 데는 계기가 마련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요때 정치 이념이라는 것은 포박만 했어요. 아직까지 고대 시대 때. 그래서 고대 시대 때 유교는 정치 이념으로서 기능한 게 아니다. 이건 포박만 하고 실제로 정치 이념은 뭘로 했을까요? 불교였어, 불교. 그리고 이제 요때 유교의 주요 역할은 뭐냐면 하원계에서 볼 수 있듯이 되게 도덕적, 교훈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정치 이념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건 언제 따라 보시면 되냐면 고려시대 넘어가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시무 28조나 그런 내용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이념으로서 이제 작동이 된 거예요. 자, 독서상품과 같은 원성학 때죠. 그래서 이 독서상품과는 중대가 아니라 하대 때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온 게 원성학 때 내용인데, 그래서 이 관례 등용의 기준을 유학 공부의 수준에 따라 3등으로 나누고, 그리고 인문교양을 통해서 정치 이념을 확립하려고 했지만
골품제를 근거한 신라사회에서 진골기주의 반발 때문에 덜 시효성이 없었다. 그러면 요때 이제 그 국항이나 독서상품과에 주로 진출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육등품이에요. 초창기 때는 육등품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오니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 나와봤자 뭐 그렇게 큰 버슬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들어가면 거의 무시해요. 그래서 육등품도 이제 어디로 가냐면 당나라 가죠. 도당 유학생들. 당나라 가갖고 이제 학문도 배우고, 그 일본은 또 신라 들어오고, 이렇게 이제 되는데,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래서 예전에 한계 중심으로 한번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실시했던 목적을 썼으니까, 원성왕 때 독서상품에 목적을 쓰면 되죠? 자, 종래 골품 위주의 관리 능력을 징양하고, 유교 교황에 따른 능력 위주의 제도를 마련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골품제 한계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원성왕이 쭉 있고, 그때 이제 그 해공왕 때 내용이 있어요. 그 원성왕이 지기 이전이죠. 그래서 해공왕 때 이제 그 여러 반란들이 되게 많이 났어요. 해공왕이 어린 나이로 즉위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정치도 제대로 못하고, 그 어머니 그 치마품에 살아가지고 정치도 못하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그 반란도 되게 많이 났어요. 96 각각의 난이 나는지. 근데 말년에는 이때 이제 그 반란 와중에 죽게 돼요. 그때 이 반란이 어떤 반란이냐면 김지정의 난이죠. 예, 김지정 반란 내용. 그래서 이제 그 반란을 평정하는 과정에서 그 뭐냐면 성도왕이 즉위하고 그 다음에 성도왕이 다음에 죽고 나서 그 뭐냐면 원성왕이 즉위하죠. 예, 그래서 이런 과정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중대에서 뭘로 넘어가요? 하대로 넘어가죠. 예, 하대로. 그래서 이제 중대 왕권이 끝나고 무령계 왕권이 끝나고 내문왕계로 이렇게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이 김지정의 반란이라고 하지만 이 김지정이 그 사료에 보면 그 해공왕의 측근 세력으로 돼 있거든요. 아마 학자들은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것은 친위 쿠데타다 이렇게 보고 있어. 예. 그래서 친위 쿠데타 와중에 이제 그 당시 오히려 원성왕과 그 성도왕이 공격을 받고 그 해공왕과 그 뭐냐 김지정이 죽었다. 이렇게 학자들 보는 학자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죠. 3번 문제. 3번 문제는 뭐 한문사료가 나와있지만 한문사료 나온다고 해서 겁내지 마시고요. 요거 금방 풀 수 있죠. 단서가 이미 쭉쭉 나와있죠. 거기에 뭐가 나와있어요. 거기 뭐 5세까지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담삼이니 비삼이니 녹삼이니 등등등등 나오면 이건 뭐 무슨 정식가라는 거 할 수 있죠? 시정정식가라는 거 할 수 있어요. 시정정식가. 그래서 이제 시정정식가는 그 언제 실시했어요? 경종 때 실시를 했죠. 그래서 그 앞에 이제 강종 때 사색공복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색공복의 바탕을 해갖고 이런 관료제 위기설을 바탕으로 해서 낸 것이 시정정식가다. 그래서 시정정식과 관련돼 갖고 한번 예전에 구편이 자료와 관련돼 갖고 객관식 기출 문제 나왔죠. 자, 그러면 3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고려시대 때 이제 토지제도와 관련된 내용인데, 최근에 이제 고려시대 문제 나오면 보면 정치사보다는 경제사 부분이 은근히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것이 이제 건원중부와 관련돼서 나왔죠. 화폐제도. 그래서 이제 요번에 들어가신 교수님이 아마 경제사 부분의 교수님 같아. 그래서 요번에도 정치사 위주보다는 경제사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폐제도 나왔으니까 이제 또 내년에 실 거고, 그러면 뭐가 나올 거냐. 자, 일단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디예요? 토지제도죠. 그래서 토지제도 많이 나오면 내게 시정정식과 역분전, 개정정식과 경정정식과 내용쓰라는 거, 옛날에 울고먹는 것도 나오고, 아니면 최근에 이제 추세를 또 보면, 좀 약간 다른 형식으로, 뭐 가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게 고려시대 때 수공업 있죠? 수공업이나,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상공업 내용, 상업,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고려시 토지제도가, 최근에 안 나온다고 해도 안 볼 수는 없죠. 예전에 안 본다고 해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몇 년 동안 또 안 나왔으니까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좀 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고려시대 토지제도를 이제 보는데, 이제 여기 토지제도에 관련된 사료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내용들 보면 역분전, 시정전 시가, 개정전 시가, 경정전 시가, 뭐 녹가전 이렇게 이제 보는데, 자 역분전 같은 경우에는 태조 때 농공행상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정전 시가 같은 경우에는 그 간품과 인품을 병용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시정전 시가 시정 경종 때는 구세력과 신진세력이 서로 균형을 이뤘던 시대죠. 예. 그리고 이제 사색 공부를 기준으로 해갖고 문반, 무반, 자법의 기준이 마련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개정전 시가 같은 경우에는 18가로 나누고 한 해가를 지급하고 인품이나 막연한 요소를 제거하고 관계의 위기에 따라서만 포용을 삼았다는 거. 그리고 처음에는 군인에 대한 수급을 명시했다. 예전에는 이제 가등 외에 있을 거라고 짐작은 했지만 요때부터 군인전이 지급됐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명시화됐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군인이라는 거는 주의할 것은 뭐냐? 무반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계급은 없지만, 아니 간직은 없지만 실제로 그 밑에 있는 우리식으로 따지면 하사관 정도 되는 사람들, 아니면 병졸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 지급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무관들은 어디에 보였어요? 가전에 다 들어가 있죠. 그거는. 자, 그 다음에 상관이 현직 관리에 비해 몇 가 낮춰 급여됐고, 현직주의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무관이 같은 풍기의 문관에 비해 적은 전시를 수여했다. 그 다음 문신귀족의 사회에 면몰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정전 시가를 볼게요. 뭉중죄 실시했는데, 자, 전시가 지급액이 전반적으로 감소됐고, 무관에 대한 대우가 현저하게 개선됐는데, 이때는 거란족과 여진족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 개선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전시가 지급됐던 상관의 탈락. 지도서 같은 경우에 일부 대상 탈락했지만 뭐 상관이 탈락됐다는 거. 한해가가 소멸되고, 그리고 무상가 전시, 별사가 전시, 향직이 지급됐다. 향직에도. 그리고 이제 등등등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는데, 한직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도 있었어요. 예전에 지급됐다, 폐지됐다, 지급됐다, 폐지됐다 그 내용이 있거든요. 정착이 된 것이 경정정시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근데 그 국부세매에 보면 이게 틀린 게 있죠? 향직을 폐지했다라고 돼 있어. 요거는 국부세매에 있는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잘못 기록된 거고. 그 다음 녹가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가전법과 비교해가지고. 그래서 원정 때 그 무신정비율 정시가 붕괴되니까 신진 관료들을 이제 중심으로 경기 8원에 한항해서 지급을 했지만, 이 녹가전에 지급됐던 경기 8원 지역이 상당히 노른자 땅이죠. 왜냐하면 개성 주변의 땅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건문세족들이 나중에 들어가면 다 차지하게 돼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 초리제도의 명칭 시정정 시가 여기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한계가 뭐죠? 간품의 고화가 반영되었지만 아직도 인품이 번영되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죠. 자, 4번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딱 보니까 뭐와 관련된 거예요? 메가달 화폐개혁과 관련된 거죠. 예. 그래서 메가달 화폐개혁은 객관식 기출문제 2차 때 자주 나왔고, 그 다음에 1차 때도 그 구원말 통화정책 관련된 부분이 좀 많이 나왔죠. 그래서 자주 언급된 부분인데, 한동안 안 나왔어요. 한 4년 안 나온 것 같은데, 나올 때가 됐어요, 이미. 예. 그래서 한번 보는데,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요. 일본의 금융지배와 관련된 부분을 이제 볼게요. 3페이지. 자, 일본의 금융지배는 개항 직후에 이제 제일은행을 중심으로 장악을 시도했고, 원래 제일은행이 사립이었다가, 국립제일은행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1902년에 제일은행권을 발행해요. 그래서 예전에 엔화를 사용했다가, 엔화가 이제 그 한국으로 이제 들어온 걸 막게 되죠. 일본이. 근본위에서 근본이 넘어가면서. 그래서 일본의 그 통화지만, 일본의 지폐지만, 일본 안에서 쓰지 않고 조선에 쓰는, 제일은행권이라는 그것을 만들었고요. 너일 전쟁 중에 유통량이 확대됐고, 그 이제 메가다의 화폐 개혁 때 이 제은행권을 본인 화폐로 해갖고 통화 개혁을 하게 되죠. 자, 뒤에 넘어가서, 자, 화폐 정리 사업 볼게요. 화폐 정리 사업은, 재정 정리 사업이라고요. 다른 말로. 누가 주도했죠? 그 당시 재정공으로 왔던 메가다가 이제 와서, 했는데, 자, 목적은 이제 한국의 화폐를 정리해요. 일본의 금융이 한국을 지배하려고 했고, 대한제국 재정과 유통체계를 장악하려고 했다. 그래서 화폐 조례를 발표하고 이제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일본은 우리나라에 무슨 통화 제도를 이제 도입하려고 했냐면, 화폐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냐면, 근본이 태안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어. 왜? 일본이 그 당시 근본이 태안이었으니까. 근데 금을 예치시켜야겠죠. 그럼 중앙은행을 뭘로 잡아야 돼요? 제일은행을 잡고, 제일은행의 금을 예치시키기 위해서, 대한제국의 이름으로 뭐냐면 차관을 도입을 해가지고 금을 사들인 거야. 그래서 그걸 담보로 해갖고 뭐냐면 제일은행권을 발행을 하게 된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유통되었던 백동화 역전을 정리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백동화인데, 백동화 같은 경우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예요? 백동화 인플레이션이 났죠? 그래서 가치가 많이 떨어졌어. 그래서 백동화를 갑, 을, 병 이렇게 구분하고, 갑은 1대1로 교환을 해줘요. 근데 을은 0.5대1, 아예 병은 폐기 처분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한국인들이 많이 손해를 봤다. 왜 한국인이 손해를 많이 봤을까요? 일본인들은 사전에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백동화 질이 떨어진 것들은 이미 이제 토지를 매입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분을 해버렸죠. 그 다음에 엽전 같은 게 실제로 잘 안 됐어. 왜냐면 엽전은 그 통화를 바꾸는 가치보다는 아예 그걸 녹여서 갖다 팔 때 더 이득을 얻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10원짜리 같은 거 녹여가지고 갖다 팔면 10원의 원가보다도 포면 가치보다 뭐야? 그 실질 가치가 높아. 한 30원, 40원 돼요.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고물상을 갖다 팔아가지고 외국에 이제 수출이 됐고, 그 다음에 부등가 교환, 1대1 교환이 아니라 소액 교환이 거부되고 거액 교환을 인정해서 중소상이 타격됐고요. 교환 기간도 3일에서 7일밖에 안 됐고, 홍보 기간도 짧았고, 일본 사람들이 사전에 정보가 제공됐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예전에 11년 기출과 관련돼 또 나왔던 게 뭐냐면 외액이에요. 외액은 이제 재정정리 사업 때 같이 했는데, 이건 지방간이 징수한 세금을 직접 납부하는 게 아니라, 상인들이 대납을 한 거죠. 근데 상인들이 이제 원래 9월달이나 10월달에 이제 중앙정부에 대납을 하는데, 3월달에 이미 징수해갖고 자기가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것을 돌리는 거야, 단기자본으로. 그래서 이제 했다가, 넘기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죠? 공범 유용이죠. 유용한 거죠. 횡령한 거고, 예, 일부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폐지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조선상인들의 어떤 자본 부족 형상의 어떤 발생의 원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금융공항에서 이제 상인 도산, 농촌경제 분해, 이런 것들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당시 그 일본의 어떤 그 자본 축적과 성장 경제 침략에 기여했고, 조선 상업자본가와 농촌기업의 분홍제의 성장을 봉쇄했고 등등등. 일제가 식민지배에 필요한 자금을 현지에서 조달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금융공황이 일어나서 상인이 도산됐다. 자금 유통이 안 됐다는 거죠. 네. 외액도 있지만 또 이제 그 화폐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돈을 빌려주잖아요. 어음 같은 걸 떼어주고. 그러면 그 채권자가 그 돈을 이제 교환한다니까 채무자들 그 돈을 어떻게 해요? 빨리 회수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자금이 없던 단기 자본이 없던 그 중소상인들이 어떻게 돈을 못 갚으니까 파산이 되는 그런 문제점이 일어나죠. 예. 그리고 그 당시 돈을 빌려줬던 이제 채권자들이나 민족은행 계열들은 어떻게 해요? 또 파산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누구한테 넘기는 거예요? 일본은행이 또 먹게 돼.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상인도산들의 원인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면, 자, 여기 보면 4번에 보면 일제히 그가 기획을 하던 표면적인 목적을 쓰고 기획이 진행하는 그 과정을 니은의 이유를 서술해 보시오. 진행 과정의 니은의 이유를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표면적인 원부는 이제 백동화의 남발을 위한 화폐 유통의 혼란과 그 물가 폭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유통된 화폐의 가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질이 낮은 화폐의 가치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만 실제의 목적은 뭘까요? 실제 목적은 우리나라 금융을 장악하기 위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유는 정황이 뭐예요? 정황은 디플레이션 현상이죠. 그래서 이제 물가가 하락되고 통화량이 축소되는 그런 현상들인데 그 왜 그러냐? 그 통화하는 과정에서 교환하는 과정에서 그 백동화 품질에 따라서 2분의 1이나 아예 교환을 안 했기 때문에 통화량이 뭐야? 축소됐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이제 이걸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외액으로 해서 자금 유통이 잘 안 돼가지고 통화량이 그 정황이 발생하지 않냐?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는 요게 아니라, 전황이라는 건 뭐죠? 전반적으로? 디프레이션 현상이잖아요.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죠. 총 통화량을 약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거 아까쯤에 말하는 외액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물론 연결돼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통화량 감소보다는 그 자금 사정이 나빠졌다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갖고 이제 그 상인들 안에서 자금 유통이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조선 상인들 자본 부족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황보다는 서로 연관돼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약간은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만약에 문제를 물어보는데 조선 상인들이 자금 부족 현상이 그 당시 서치오 이렇게 나오면 두 가지 쓰면 되죠. 외액하고 또 하나가 뭐예요? 그 당시 교환하는 과정에서 그 어음을 해수를 빨리 했기 때문에 자금 부족 현상이 일어났다. 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교환하는 과정에서. 근데 전황이라는 것은 총 통화량의 축소,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좀 약간은 좀 핀트가 벗어나는 그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몇 번 문제 보냐면 이제 그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 요번에 기출 나왔던 거죠. 한문사로 또 그때도 나왔던 제가 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기획과 같은 형상이 일어난 배경을 부병제 자체의 문제점에서 서술해보고 니은에 서립된 군대 운영 방식을 써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군대 운영 그 문제점을 보면, 자, 여기 줄친 부분은 내용이 뭐예요? 요것도 이제 딱 보실 때 뭘 잡아야 되겠죠? 단서를 잡았죠. 그래갖고 이제 여기에 보면, 그 내용을 이제 보면, 번역에 다시 교대하는 것은 대부분 제때에 하지 않으니, 수기하는 군사들이 점점 도망하여, 이에 이르러 더욱 소모되어 흩어져 수기하는 곳에 공급되지 못하니, 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사라는 말이 제대로 안 됐다. 그 도망갔다. 그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위사는 뭐예요, 위사는? 중앙, 그러니까 장안을 수비하는 군인을 얘기하는 거야. 예. 그 군인의 수가 감소됐다. 그 왜 감소됐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 그 당시 이제 그 주로 위사에 배치됐던 군인들은 어디에서 착출되냐면, 그 하복지역, 강북지역에서 착출돼요. 그래서 이제 주로 강북지역 절충부들이 집중돼 있거든요. 절충부가 뭐예요, 오늘날? 우리시고 다니는 지금 훈련소야. 그래서 거기에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병력들을 이제 배치시키고 있는 건데, 절충부들이 많이 배치됐다는 건 그 지역에 부병이 많이 할당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보다도 다른 지역에, 그 강북 지역에 그 군인들, 그 예비군 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많이 동원되고, 그 다음에 징발당하고, 병경이나 위사도 이렇게 끌려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도망가겠죠. 예. 그래서 이들의 문제점이 뭐냐? 절충부가 수도인 경주부, 태운 등의 하복 지역에 평균 배치됐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거 외에도 뭐 토지 문제도 있어요. 군전제도 실시했는데 군전제가 이제 붕괴됨으로써 이제 그 군사 비용을 못 드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뭘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전반적인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부병제 자체에 대해서 문제점을 물어보죠. 예, 군전제가 연관된 게 아니라, 예, 한정돼서 물어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답변해갖고 한정돼서 답변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니은이 소집된 군대 운영 방식 쓰시오. 그래서 작년에 건의를 받아가지고 이제 운영했던 군대가 뭐죠?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학기제죠. 예, 제 발음이 좀 약간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학기제요. 예. 그래서 그 학기제는 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자, 그 당시에 이제 이 당시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제 이게 천종 때 전후인데 그 당시 부병제가 붕괴되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이제 중앙이나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이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디에요? 변경 방위에서 큰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중앙군을 지키는, 중앙을 지키는, 장안을 지키는 이제 중앙군은 어떤 식으로 이제 뽑았냐면 예전에 부병을 통해서 착주해서 이제 근무하겠는데 이제 안 되니까 안 되겠다 해서 건장한, 가난하지만 건장한 장전을 뽑아가지고 일체의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야.
그래서 종교는 조금 면제해줬는데 완전히 면제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내가 군대에 가면 우리 집안에서 세금을 안 내도 돼요. 근데 지금 세금 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세금 안 내도 돼. 그러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 자, 부병제지만 실제적으로는 운영 방식은 뭐야? 모병제적 성격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부병제와 모병제를 넘어가는 어떤 가도계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게 학계제의 어떤 운영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물론 병정방어는 이미 이제 이때부터 용병제가 아니라 도입이 돼가지고 절도사들 시야에 이제 외국인 용병들을 이제 주로 도입을 해가지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은 주로 병정방위 시스템만 알고 있는데 위사라든지 지방방위 시스템도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방방위 같은 경우에 장정 견화가 해가지고 이제 지방에서 돈 많은 사람들 유지들이 돈 많아가지고 사람을 사가지고 지방군을 육성하는 뭐 그런 시스템. 요렇게 이제 바뀌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6번을 볼게요. 6번. 자, 6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 일본사예요. 일본사. 일본 이제 가마쿠라 초기 때 일어났던 조쿠에난과 관련된 것인데, 조쿠에난은 뭐 이제 딱 살펴보면 아실 거예요. 이건 예전에 한번 제가 모의고사 문제도 많이 냈고, 기초에 나왔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조쿠에난을 쓰시면 되고, 그 반란의 정치 결과 이제 곡괭이들이 막부 아래, 신토, 그러니까 새로운 영토로 임명돼서 서국 지역에 진출했다는 거. 가마쿠라 막부는 동북 지역의 무사들 집단들이죠. 예,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 부가 설치된 것은 어디예요? 막부가 동부 지역이야.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처음에 설치했던 초기 때는 가마쿠라 막부 동부 지역만 통치했거든요. 그래서 집도나 수구도 거기에서 임명하고. 근데 이제 곡괭이난을 계기로 해가지고 공가가 예전에 지배했던 서국까지도 이제 장악을 해요. 그래서 초창기 때 무가와 공가의 어떤 이원적인 어떤 통치 형태가 이 조쿠에난을 계기로 어떻게 돼요? 이원적인 통치 형태가 바뀌었다. 이런 것도 이제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때 이제 이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서국 지역의 조정들이나 그 다음에 그 당시 무사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설치된 게 있어. 이게 뭐죠? 교토에 설치된 그 로쿠하이 단타예요. 로쿠하이 단타이.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 그 아틀란티스 육파라 탐제라고 돼 있어.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걸 한자로 적어 놓은 거고, 요건 일본어식으로 이제 말을 한 거야. 근데 이제 요즘에는 원어를 그대로 적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루코라 단타이, 이 기관을 설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식 결과 또 조종과 막부의 이원적인 지배가 변하여 막부가 우위를 점하게 됐다. 뭐 이던화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가마쿠라 막부 부분을 좀 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4페이지 보세요. 자, 가마쿠라 막부는 누가 세웠죠? 미나모토 유이토가 세웠죠? 네. 미나모토 가문이 이제 통치를 했어요. 처음에는 쇼군으로. 근데 그 미나모토 가문의 쇼군 정치는 금방 끝나요. 누구 넘어가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미나모토 가문의 외척 집안이었다. 호조시 집안이 이제 장악을 해. 그래서 호조시 집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쇼군은 명목상 놔두고 자기가 뭘 이름을 시켄이라는 이름으로 통치를 해요. 그래서 실제 통치 기구는 시켄이다. 이렇게 보면 통치자는. 그래갖고 이제 이게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근데 시켄도 나중에 뭘로 바뀌죠? 시켄도 도쿠쇼로 바꾸죠. 그래서 이제 미나모토 호조가의 종가 집안이 도쿠쇼라는 이름으로 통치를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쇼군을 통치했다가 쇼군이 거의 이제 명목상 놔두고 시켄을 통치했다가 시켄 자리도 이제 명목상 놔두고 누가 도쿠쇼라는 이름으로 통치해. 그럼 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냐면 뭐냐면 이제 뭐 쇼군이라든지 시켄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그 율령 질서라든지 법 체계의 구속이 다 있는 그 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권한도 있지만 또 뭐도 있죠? 책임도 있어야 돼. 책임. 그러니까 책임을 피하고 자기가 뭐냐면 전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비공식적인 어떤 지위를 통해서 통치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오지식으로 따지면 최순실이 박근혜 통치하는 것처럼 그냥 비선기관을 이용해갖고 통치하는 것이 더 편하죠. 왜냐하면 자신은 권한은 있지만 뭐는 없어. 책임은 없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자기는 회피할 수 있어. 그런 것도 이제 필요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파행적인 정치 형태가 있었다.
그래서 가마꾸라 때 최고 가마꾸라 때 최고, 높은 간직을 쓰다가 하면 쇼군 쓰면 안 돼요. 사에다 시켄이나 도쿠쇼 같은 것도 써야 돼.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다음 문제를 이제 볼게요. 7번을 볼게요, 7번. 7번은 이제 그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사회계약서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가와 나의 선언에 영향을 준 사상가를 써보고, 그 사상가의 주장 중에 미추치 내용과 관련된 걸 서술해 보시오. 그래서 이제 사회계약서에 관련돼 갖고 로코, 루소, 그 다음에 홉스 이 세 사람은 이제 사상을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자, 재산권은 불가침한 권리다, 신성한 권리다.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어떠한 형태든 해서 저항권 있죠. 그래서 이 저항권 쭉쭉 있는데, 요 미국 독립선언서예요. 어느 사상에 영향을 준 거죠? 받은 거죠? 루코예요, 루코. 그래서 이제 프랑스 인권선언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우리가 루소의 일반이지만 생각하지만, 일반이지 없는 내용이 있어요. 재산권 관련된 내용 있죠. 이 재산권 관련된 내용은 루소가 아니에요. 루코와 관련된 거예요. 예. 루소는 재산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 물론 이제 재산권을 자연권의 한 부분을 받긴 했지만 다른 권리에 의해서 제약받고 통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루코는 그렇게 생각 안 했죠. 루코는 이 재산권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어. 신성 불가침을 받고, 심지어는 정부에게 위탁을 하더라도, 양도를 하더라도 자연권을 유일하게 양도되지 않는 권리가 있어요. 이게 뭐야? 재산권이죠. 홉스는 전부 양도지만 이 사람은 뭐야? 부분 양도야. 재산권을 제하고. 근데 정부가 재산권을 건졌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뭘 해야 돼? 봉기를 해야 돼. 그래서 재산권을 상당히 신성 불가침을 여긴 게 루코의 사상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미추치 내용과 이제 관련돼 갖고 쓰면, 그 다음에 지배자의 제약에 의해서 위탁받은 권한과 한계를 넘어서고, 정부가 양도되지 않는 권리인 자연권, 주로 재산권이죠. 재산권 유지할 때 시민은 이를 저항할 수 있는 저항권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이제 쓰시면 돼요. 루코의 사상을.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좀 훑어보기도 하죠. 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5페이지 펴 보세요. 자, 사회계약서 내용이 있거든요. 홉스, 루코, 루소인데, 그 사회계약서는 은근히 이제 그 역사학에도 강조되지만 되게 뭐 윤리도 배우고 일사도 배우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일사 애들이 더 자세히 배워, 우리보다. 예. 그래서 이제 좀 보면 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연법 상태를 이제 자연 상태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상태로 받고 투쟁을 받고, 그래서 이제 이때 자연권은 뭘로 한정돼서 받죠?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권한으로 받죠. 예. 근데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타인의 생명도 침범하게 돼. 그러면서 이제 만인의 투쟁을 이제 했고, 그러니까 이걸 보장받기 어려우니까 이 자연권을 누구한테 넘기는 거야? 국가라는 삼자에게 넘겨주는 거야. 주로 군주죠. 예. 그리고 이제 이 군주는 이걸 넘겨주면 군주에게 절대적으로 복종을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홉스의 그 자연권 사상은 종전의 그 왕권 신수로 있죠. 이 왕권 신수의 그 군주권을 이어받는데, 절대적 권한을 이어받았다고 보면 되고, 절대적 군주론을. 그렇지만 이제 왕권 신수는 대개 이제 그 권력의 밑바탕을 몰려본 거예요. 신으로부터 위임받았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권력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형성됐다.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루코나 누스는 좀 보면, 루코는 뭐 자연 상태를 뭐 그렇게 뭐 나쁜 건 아닌데 그렇다 좋은 것도 아닌 그런 상태를 봤고요. 그 당시 이제 국가에게 어떤 위임을 하고, 그때 위임을 할 때 모든 것을 양도하는 게 아니라 일부 양도소인데, 그 중에 그 재산권을 양도하지 않고 재산권을 침범할 경우에는 저항을 한다. 이 저항권이 있죠. 그래서 이 루코의 이제 사상은 앞에 있었던 뭐를 정당화시켰죠? 명예혁명을 정당화시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루코는 국가에게 넘겨준다 그러지 군주에게 넘겨준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군주 이렇게 넘겨준다고 이제 알고 있는 거는 뒤에 루코 행적이나 그 앞뒤로 이제 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 후대 역사가들이 재해석한 부분이지, 루코는 이제 군주나 국가, 그러니까 정부에게 넘겨준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루소 같은 경우에는 자연 상태가 제일 좋은 상태 봤죠? 예. 근데 욕망과 자유가 방치되고 사유재산이 형성되면서 이제 혼란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서 계약을 맺고, 그때 이제 어디에 넘겨주는 거야? 일반 의지에 넘겨줘요.
그래서 일반 의지의 표현이 법이고 행사가 주권이고 일반 의지는 쪼갤 수 없죠. 그거 누구한테 넘길 수 없죠. 그래서 불가양, 불가분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뭐만 해야죠? 직접 민주중치를 해야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다. 루크는 가양할 수 있죠. 넘길 수 있고 그 다음에 하기 때문에 누가 대진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루크 같은 간접 정치, 간접 민주정치를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롤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인민주권설, 그 다음에 루크는 국민주권설, 이렇게 이제 좀 주권의 개념이 좀 나눠지는데, 자,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보면, 8번 문제 볼게요. 8번. 자, 8번은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비스마르크의 국내 정치와 관련된 거야. 비스마르크 국내 정치 부분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제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자, 여기에서 이제 비스마르크 국내 정치 부분에서 이제 여기와 관련된 것들은 뭐냐 하면, 문화투쟁과 관련 거죠. 문화투쟁. 예. 그래서 이제 카톨릭 구도와 이제 싸웠던 문화투쟁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자기는 카노사에 갈 일이 없다. 교황이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 그렇게 공언했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카노사에 가고 말았죠. 그 왜 카노사에 갔냐? 그 배경을 써라. 일단 자유무역 정책에서 보호관세 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자유당, 자신의 예전에 여당 역할을 했던 지지를 상실했고,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그러니까 이제 사회민주당이죠. 노동자 세력이 등장함으로써 이제 이걸 대항하기 위해서 중앙당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그러면 문화통제 외에도 이제 전반적으로 비스마르크의 내정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서기를 기준으로 이제 보면 크게 이제 비스마르크의 국내 정치 부분은 세 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화투쟁기, 그 다음에 이제 자유당 결별해서 중앙당 협력기, 그 다음에 사회주의와 대립했던 그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문화투쟁기 때는 이제 주로 누구와 손을 잡고 누가 대립했냐면, 자유당과 손을 잡고 중앙당과 대립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중앙집권화 정책들을 펼쳤거든요. 그러니까 통일 직후니까. 그래서 화폐를 통일하고 중앙은행을 설치하고 등등 했는데, 남부지역, 독일 남부지역에서 그 반발이 심한 거야. 그래서 이 남부와 북부는 예전에도 말했지만 좀 정치색이나 종교색이 달라. 그래서 이제 남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뭘 믿는다고 했죠? 카톨릭. 그 다음에 북부는 루트교, 신교를 믿어요. 그리고 예전부터 이제 좀 북부와 대립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해요. 카톨릭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과 탄압을 일어나고, 카톨릭 세력들이 만든 당이 중앙당이야. 예. 그래갖고 이게 문화투쟁이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이제 비스마르크 중앙집권화 일환으로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자유당 협조의 예수행을 독일에 추방하고 성직자의 정치적 설교를 금지하고 교회의 교육기관을 폐쇄하고 그리고 종교의식과 관계없는 민법상 홍해는 인정하고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규제를 만들어서 국가의 어떤 아래 교회를 통제하려고 했지만 결국엔 실패했죠. 왜 실패했냐? 그 당시 자기의 편이었다고 생각했던 자유당이 보호관세 정책을 하니까 돌아서 버린 거야.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예, 그 당시 독일 사회당, 3인당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중앙당과 협력했던 그런 시기가 이제 두 번째 시기죠. 세 번째 시기는 막판에 나타난 건데, 그 당시 독일 산업화하는 경우는 노동자 수가 증가되죠. 그래서 이제 노동자를 봤던 3인당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회주의와 대립을 하게 되는데, 대응하는 과정 꼭 기억을 해주세요. 반사회주의법을 만들어요. 예. 반사회주의법이 뭐냐면 3인당을 아예 불법단체를 만들어요. 관련 기구들을 다. 근데 사회민당이 이제 불법단체가 되니까 3인당 이름으로 뭐냐면 선거를 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선거해야 돼요? 무소속으로 등장한 거야.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무소속으로 하원에 진출해. 그래서 실제로 3인당 계열이 계속 1당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사회주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노동자 복지 정책을 하죠. 그래갖고 이제 질병보호법이나 재해보호법, 양노미 상해자 보험법 등을 법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복지 정책을 했던 나라가 두 나라예요. 독일하고 또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영국이죠. 예. 영국도 노동법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복지 정책을 하고 그랬는데, 영국은 자유주의에 입각해서, 사회적 자유주의에 입각해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 좀 반대로 국가사회주의 입장, 그러니까 위에서 온정적인 입장에서 했다.
그래가지고 그 어떻게든 이제 동기는 어떻게 다르든 이런 노동자를 위한 복지 정책들을 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무슨 국가 개념이 탄생했냐면 복지국가 개념이 탄생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또 그 다음 문제 좀 풀어볼게요. 9번 문제 볼게요. 자, 9번 문제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교수 내용 조직과 관련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내용 조직에서 이제 녹색책 보면 교육과정 내용 조직 있고,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무슨 내용 조직 있죠? 교과서 내용 조직 있죠? 그리고 교과서 내용 조직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과정과 교과서 내용 조직을 바탕으로 해서, 교사 자신들이 주체로 한 교수 내용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수 내용 조직의 세 가지 유형이 녹색책에 있고, 그와 관련돼서 예전에 12년도인가 10년도인가 그때 한번 기출면 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기 전에 잠깐 이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보충 페이지 6페이지 펴보세요. 자, 수업 내용 조직의 유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가 이제 단원 구성 요소나 학습 활동을 달리하는 요소예요. 그래갖고 똑같은 그 주제를 다루더라도 이 주제학습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을 순차적으로 뭐냐면 교수학습 방법을 달리해갖고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첫 번째는 뭐 의의학습 이렇게 텍스트 중심 하다가 지도를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글을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또 사료를 읽거나 문화재 사진을 해서 고유의 특성을 해석하고 그래서 똑같은 주제지만 단계적으로 이렇게 교수학습 방법을 높여가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인식 보면 점점 확대시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단군 신화만 얘기했다가 그리고 외국어 값도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신화를 이제 구체적인 신화에 떠나서 신화의 전반적인 것들을 보는 거죠. 선사시대, 역사시 연결고리를 파악하고 등등. 그리고 신화가 갖고 있는 고대의 자연과 우주관을 하고. 그래서 인식 범위가 점점 어떻게 돼요? 확대되는 그런 것을 이제 보고요. 세 번째 유형은 사례 중심 기납적인 조직 방법이야. 그래서 이제 학습자의 이제 흥미를 유발시켜갖고 이제 하는 건데 핵심 사례를 제시하고 그리고 사례와 학습 내용을 연결시키고 탐구 활동을 정리하고 등등등 있는데 이때 이제 사례라는 것은 뭐냐면 그 수업의 핵심 내용을 이끌어준 내용의 조직자 역할을 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미시적인 형상에서 거기에 어떤 역사적 의미의 함의를 끌어내는 거예요. 제가 이제 먹고 있는 게 뭐죠? 아이스 커피거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거든요. 그 아메리카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왜 이렇게 아메리카노가 뭐냐? 아메리카노 뭐예요? 노는 그 이탈리아어가 뭐죠? 아메리카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뭐 아메리카 미국인들이 이제 커피를 마시려고 이제 하는데 에스프로는 이제 이탈리아식 거니까 미국인들이 너무 써가지고 거기에 물 타서 먹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인들이 이건 아메리카식이다 하면서 따라같이 하면서 이게 뭐냐 전 세계적으로 퍼졌거든요. 근데 미국인들이 그러면 그 당시 왜 이렇게 커피를 물에 타서 먹느냐? 그 예전에 미국인들이 선조가 누구였죠? 영국인이었죠. 영국이 홍차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홍차에다 뭘 탔어? 물 탄 것처럼 그 미국인도 그 미국 독립전쟁에서 이제 반반하는 대신에 홍차 대신에 뭘 먹어요? 반반하는 과정에서 커피를 마시잖아요. 보스턴 차 사건 이후에. 그러면서 예전에 홍차를 먹었던 데에서 같이 습관해서 그 커피 원액에다 뭘 탄 거야? 물을 탄 거야. 그러면서 먹으면서 아메리카 스타일이 이탈리아를 통해서 확대돼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를 통해서 얘들에게 흥미를 이끌어내고 그걸 통해서 이제 미국의 독립혁명의 어떤 배경이나 원인 같은 것을 같이 연관시킬 때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사례 중심의 조직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다음은 수업 내용 조직 방법인데 자료 A의 계열화 방식의 특징을 쓰시고 그 다음에 기획에 들어갈 말을 써라. 그리고 이제 자료 B의 내용 조직의 기본을 말해보고 학습에서 사례가 준 호용성을 한 가지 제시해 보시오. 자, 자료에는 이제 뭐와 관련된 인식 범위 수준을 이제 확대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놓고 인식 범위와 이해 수준을 달리하여 계열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에 들어갈 것은 이제 뭐 당구시에 먼저 쭉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건 신화에 담긴 그 고대인의 자연관과 우주관을 이해하면서 신화의 상징을 파악하고 신화 현재의 의미를 파악하도 수업을 내용을 조직한다. 그 기초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B는 이게 사례 중심 방법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사례 중심 방법은 기납적 방법을 이제 주로 내용을 조직하고 유용한 점은 수업의 핵심 내용을 이끌어주고 내용의 조직제가 되면서 단편적 역사 사실을 하나의 개념의 주제로 엮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사례가 선행학습자 기능을 해서 학습의 유의미성을 높여주고 사례 중심으로 관련 지식이나 개념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면서 학습의 효율성과 지식의 시용도를 높일 수 있다.
등등.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뭐, 한 가지, 두 가지만 외워두세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 잊어먹으면 이제 하나 쓰겠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역교도를 외울 때, 그냥 그게 되게 많거든요, 의미가. 세네 개가 많아. 그러면, 그러니까 다 외우려고 하지 마요. 요령 있는 사람은 뭐냐면, 두 개만 외워. 두 개만 외우고, 한 개만 기억을 해요. 더 쓰면 돼요. 어차피 이제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 개 딱딱 외우면, 딱 보면, 하나는 이제, 잊어먹을 수 있거든요. 하나 끄집어내갖고 쓰시면 돼. 예. 그래서 이제 시간 대비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이제, 역사적 상상력과 관련된, 것들인데, 역사적 상상력 중에 이제 구조적 상상이 있고, 그 구조적 상상의 하위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관하고 삽입, 그 기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보관하고 삽입은, 거의 이제 동일한 의미도 이제 쓰이지만, 남색 책에는 그걸 뭐, 동일한 의미 쓰인다고 해도 또 굳이 구별을 해놨더라고요. 보관은 뭐죠? 사료가 있으면, 뚫려있는 데죠. 그걸 메꾸는 거고, 삽입은 사료와 사료 사이에 메꾸는 기능. 이걸 보관과 삽입이다. 근데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다는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보관과 삽입을 왜 했겠어요? 사료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불완전성을 메꾸기 위해서 이 보관과 삽입을 했다.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10번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잠깐 보관과 삽입 부분을 이제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몇 페이지 펴시냐면요, 8페이지 펴보세요. 예. 제가 여기도 안 적어놨네? 그냥 여기 이제 설명만 좀 할게요. 예. 제가 이제 자료를 넣으려다가 잊어먹은 것 같아. 예. 자, 거기에 보면, 가는 우리는 6세기 초 아티칸에 심각한 식량 위기가 있었으며, 솔론이 이를 해결하지 못한 반면에 5세기 때 선원 계급이 많아졌으며, 그들은 부유하지 않을지라도 저 상대적으로 안정돼 있었다. 그러면, 요 중간 사이에 이제 왜 그런 것들이 갑자기 튀어나왔죠? 심각한 식량 위기였었는데, 5세기 때는, 선원계급이 많아졌다. 그런 내용이 없어.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까? 중간에 뭔가 빠져있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역사가들은 참주 페이스투스가 상당한 땅을 재분배했을 걸 해석을 한다. 이걸 이제 보관이라고 하죠, 보통. 보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정거는 이제 우리에게 카이샤가 얻어나 있고 그 후에 갈려 있다. 그럼 중간에 빠져 있죠. 사료와 사이 빠졌죠. 보관과 삽입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보관과 삽입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문이 이제 녹색 책에도 있고 노란 책에도 있고 등등등 다 있는데, 자, 가와 나의 예문과 관련된 구조 상상 명칭을 쓰고 이때 역사가의 사고 과정을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구조 상상을 뭘까요? 보관 또는 삽입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보관과 삽입은 왜 둘중에 굳이 구별할 필요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 보관과 삽입이라고 해놓고 구별하시오 하면 남색책에 있는 내용을 써야 되는데, 굳이 예문에 주어놓고 이게 뭐냐 물어보면 굳이 그걸 구별할 필요 없어. 거의 이제 비슷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관 또는 삽입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콜리우가 나의 예문 서술적 상상을 파악한 이유를 써보고, 서술적 파악한 이유를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구체적 예문 내용과 이제 연관시켜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요게 이제 나와 관련된 내용에서 서술적 상상은 뭐냐? 자, 우리는 카이사가 이동하는 모습을 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이전에 이와 같은 경험을 하지 못할 것이라, 못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카이사가 로마에서 갈리아로 이동했던 당연하게 봤다. 우리가 이거 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선언적 상상이야. 그러면 이 선언적 상상이 누가 얘기하냐? 콜링우드가 얘기한 거야. 초기 때 이제 그 다운받으신 분들은 이게 상상으로 이렇게 사인가? 사상인가? 이렇게 써놨을 거야. 오타예요. 예. 상상이에요. 예. 자, 선언적 상상을 왜 했어요, 이게? 콜링우드가 그 사상의 역사를 제시할 때 세 가지 제시했죠. 첫 번째 뭘 해야 돼요? 외면을 알아야죠. 외면. 사료가 부족한 거를 메꿔야 되잖아요. 예, 불완전성. 이때 한 게 뭐냐면 선언적 상상이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뭐죠? 내면하라 했죠? 그걸 뭐 해야 돼요? 재현을 하죠. 첫 번째 단계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선언적 상상이 좀 더 개념화된 것이 아까는 보관이나 삽입이라는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선언적 상상이 뭐냐? 자, 얘네는 이제 지각된 상상하고 연결돼요. 우리가 이제 창트셀에 감옥소라고 생각해요. 예. 여러분들 감옥소에 갇혔어. 그래서 이제 창트사에 이제 보고 있는데,
여기에 풀립이 이렇게 보여. 이렇게 풀립. 이렇게 보이는데, 그럼 이게 중간에 안 보이죠? 풀립이. 그럼 풀립이 안 보이지만 우리는 여기 풀립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걸 알았어. 여러분들이 배워서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자동적으로 아는 거죠.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자, 마찬가지 상식적 상상은 어떤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상상이 아니라 우리가 본능적이고, 자연스럽게 아는 상상이야. 이걸 선형적 상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자료만 더 추가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지각된 상상인데, 이 지각된 상상에다 자료만 더 추가된 것이 뭐냐면 선형적 상상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서 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능적으로 아는 거. 그것을 선형적 상상이라는 걸 좀, 여러분들 이제 아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가와 나가 반영된 구조 상상과 일반화 차이점을 쓰시오. 자, 보관과 삽입과 그 다음에 그 일반화의 비교를 이제 내용인데 이것도 남색 책에 있죠. 어떻게 써야 될까요? 자, 새로운 사건의 역사가가 기존의 원리나 일반을 적용한 것은 유사하다. 그러나 원리와 일반의 적용은 사건의 법칙적 틀 속에 맞추는 데 설명하는 반에서 보관은 사실 자체를 밝히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원리나 그 법칙을 밝히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사실 자체 팩트를 아는 데 있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익명 게시판에 보면 팩트맨이라고 해갖고 요즘 팩트를 되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팩트가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팩트를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을 볼게요. 11번. 자,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분서사건과 관련된 거야. 진시황의 정책. 그래서 우리가 진시황의 정책을 보면 이제 분서갱유라고 해서 연칭을 하잖아요. 근데 엄밀히 분서사건과 갱유사건 다른 거예요. 예. 분서는 뭐죠? 책을 없애는 거죠. 기존의 책을. 갱유는 뭐예요? 갱유는 유학자를 파묻는다고 했는데, 요때 유자는 이제 유학자라는 보다는 이제, 신선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두 개가 이제 다른 건데, 요걸 분서 갱유라 쓰면 틀려요. 무슨 사건에 써야 되죠? 분서 사건이라고 해요. 분서. 예. 그래서 사건의 명칭은 분서라고 쓰시면 되고, 자, 이 사건의 목적이 뭘까요? 정책의 목적이 실용적 학문 이외에 이론적인 절대 권력을 방해하는 내용의 서적을 민간에서 이를 소장하지 못하도록 한 사상 통제의 목적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민간 소장의 서적가 사학을 금지시키고 간이 소작을 간하게 일어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 주의할 것은 분서화했다 해서 모든 책, 그러니까 분서에서 모든 책을 불타는 게 아니에요. 몇 개 실용적인 책들은 놔뒀죠. 그 밑에 이제 보면 그 의학, 정보, 농업, 법률 관련된 실용적 서적을 놔뒀고요. 그 다음에 유교 경쟁도 다 불타 없애는 게 아니에요. 민간에 소장된 부분만 없애는 거고, 실제적으로 뭐냐면 박사관들은 중앙에 있는 전문 학자들은 그걸 연구했어요, 계속. 그래서 이제 그거 전두환 시대 때 이제 좀 보면 전두환 시대 뭐 사회주의 책을 그 공산주의 책, 마르크스 레닌주의 책을 못 읽게 했거든요. 학생들에게 일반인들에게. 그럼 마르크스 레닌주의 책을 못 읽게 하면 나중에 이제 북한하고 논리 대결할 때 어떻게 반공 내세울 때 딸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알아야지 뭔가 대응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학자들만은 뭐냐면 그냥 읽게 놔둔 거예요. 중앙에서 통제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거와 좀 대비해서 좀 연관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갖고 뭐 민간의 그 모든 책들을 다 없애는 게 아니라 유교경제나 이런 것들 중앙에서는 계속 그거를 소장하고 연구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살펴봤으니까 이제 진시황의 정책도 한번 보고 넘어가죠. 잠깐만. 여기 진시황의 정책 해놨나? 몇 페이지 표시하면요. 네, 있네요. 8페이지 펴보세요. 8페이지. 자, 진시황의 정책 보면 이제 동양을 통일했고요. 화폐, 반량전을 발행했고, 차계를 통일했고, 차도를 건설했고, 문자를 통일했죠. 전서체를 통일했죠. 소전체라고 하는데, 했고, 그 다음 붕서갱유, 그 붕서갱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건의를 가시할 목적으로 함양의 아방국이나 여상릉을 조용하고, 태산의 송독비를 건립하고 봉성의식을 강행했다. 한무제도 이제 진시황을 본받아서 수행과 봉성회의를 했다고 하죠. 예,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진시황의 정책은 나올만한데 9년제 제약은 거의 안 나오더라고. 예, 너무 좀 약간
유치에서 안 나온 것 같아요. 나오면 그냥 주는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 볼게요. 12번 문제. 자, 다음 사료의 명칭을 써보고 기획의 결정의 명분을 말해보시오. 그 기획을 통해 니은과 디귿과 관련된 얻은 대가의 대가를 사료의 전체 내용 고려해서 각각 한 가지 서술해 보시오. 자, 요거 딱 보면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월남전선의 한국의 안전보장과 직결된 한국의 제2조 쭉 있는데 본인은 누구겠어요? 일단 본인은 일단 본인은 박정희죠. 박정희. 그래서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린 거 쭉 있는데 그럼 그와 같은 결정을 내린 게 뭐겠어요? 베트남 참전이죠. 베트남 참전. 그럼 요 각서의 명칭은 뭘까요? 이거는 브라운 각서 쓰시면 돼요. 1차. 그래서 보통 브라운 그 각서는 사료에 나와 있는 거 보면 교과서 사료는 뭐 1, 2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뭐야 하지만 요 그대로 앞분의 전문 부분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뭐죠? 그 뒤에 구체적인 내용이고 강론 부분이고, 예.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한국방위와 경제 발전과 관련된 내용, 뭘 쓰시면 되겠죠? 자, 한국방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 그 미국이 국군의 현대화를 위한 장비를 제공해줬다. 그래서 뭐 탱크라든지 장갑차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해줬죠. 그 다음에 또 경제발전은 경제발전의 기술과 차관을 도울 수 있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그게 이제 현지 사업가 갖고 뭐 여기 국제시장 보시면 알겠죠? 거기에 이제 뭐 베트남에 가갖고 건설이나 장비나 용역 같은 것들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잖아.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그 자금을 도입을 해갖고 경제 발전에 종잣돈을 이제 마련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쓰시면 되고 그때 이와 같은 결정을 했던 명분, 베트남 참전의 명분은 6.25 전쟁을 도와준 우방들에게 보답을 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 근데 실제 뭐 때문에 간 거예요? 돈 때문에 간 거예요. 돈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건 아니 명분에 불과한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그 박정희가 경제개발할 때 자금줄을 어떻게 마련했나. 이게 기출문에 나왔죠? 그 두 가지가 있죠. 한일협상을 통해서 마련했고, 베트남 파병. 최근에 좀 부각된 게 뭐냐면 이제 강상 노동자, 그다음 간호사, 인력 소출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자금을 마련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온 그 영화 중에 국제시장 같은 것들 보면 여기 잘 나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 볼게요. 13번 문제는 양명학이에요. 양명학에 관련된 두세 문제 나왔는데, 자, 그 양명학 13번 문제를 풀어보기 전에 잠깐 그 보충 페이지 볼게요. 자, 몇 페이지 표시냐면 8페이지 펴보세요. 양명학. 자, 양명학의 등장 배경을 사상적으로 볼 때는 성리학의 교조와 유학의 형식화. 주작이 간악화되면서 주작 비판이 금지됐고 역사혁명 소리 부정되고 등등 그래서 있고 사회경제 이갑제 중심 항촌 질서가 붕괴되고 전후의 지위가 상승되고 사회경제적 발전에 비해서 이제 주자학적인 어떤 질서는 차별이나 질서를 강조하죠. 계급을 강조하고 신분을 강조하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사회경제적 변화에 이런 주자학적 질서 가지고 설명 못 하거든. 그 당시 이제 어떤 계급이 타파되고 사회적인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상하 이동이 많아지는 그런 과정에서 주자학적인 어떤 차별적인 어떤 세계관은 이 세계를 설명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양명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양명학의 이제 창시자가 왕양명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주자학적 입장에서 벗어나서 용장이오. 그 사람이 이제 그 기남성 쪽에 그 용장이라는 곳에 그 뭐냐면 기항을 갔어요. 그래갖고 예전에 주자처럼 원래 이 사람도 원래 주자학자거든요. 그래서 주자처럼 한번 나도 도를 깨달아 보겠다 해갖고 대나무를 계속 봤어. 주자처럼. 근데 대나무를 아무리 봐도 뭔가 깨달음이 안 와. 깨달음 안 오겠지. 뭐 대나무에 뭐가 있다고 깨달음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순간 깨달음을 또 얻은 거야. 그 바깥에 네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네가 있구나. 라는 깨달음을 오면서 이제 양명학을 창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주자학과 다른 해석을 하게 돼요. 견물치지나 이런 것도 이제 견물치지 같은 경우에는 주장은 뭐예요? 바깥의 니를 통해서 안에 내 마음속에 그 니를 깨닫는 건데 양명은 양명학은 뭐라고 주장하죠? 내 마음속에 심중 바른 것을 찾으려는 어떤 조그만 양심을 바로잡아서 내가 원래 타고난 뭘 깨닫는 거야. 양지를 하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건물치지라도 주자학적 건물치지와 그 다음에 이제 양명학에서 관한 건물치지 대학의 구조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고본대학. 그러니까 이제 대학 집중해가지고 이제 사서 집중해갖고 주자가 이제 새롭게 해석한 게 아니라 예전의 대학.
얘기 한 편에 있었던 대학에 보니까 거기에 주제하는 그 신민설 공장 주장 있죠. 대학 원본을 이제 해석할 때. 근데 이제 백성을 새롭게 한다는 거는 그 백성을 평등하게 보는 게 아니라 백성을 교화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양명 같은 경우는 완양명은 이 그 주제를 비판하면서 원래 고분 대학을 보니까 신민이 아니라 친민이다. 백성을 친하게 한다. 평등하게 본다. 그래갖고 이제 백성을 도덕적 주체로 인정했다.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 중국사 양명학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그 조선 후기 때 양명학 관련된 문제에서 이 부분이 나왔거든요. 나올 수 있으니까 외워두세요. 그 다음에 주작은 이제 차별,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요. 근데 이제 양명학은 이제 산업공상의 재능론에 따라서 서로 간의 상인평등감을, 강조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 양명학은 후에 이제 좌파, 우파로 나누죠.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고 우파는 볼 거 없어요. 좌파만 기록하면 돼. 자, 좌파의 대표적인 학파가 어딜까요? 강남에 있는 태조학파야. 예. 그래서 태조학파의 특징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고, 주저하게 도덕성의 허위성을 공격하고 계층 간 신분상승 인정인데 태조학파가 여러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 끝을 달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타고예요. 이지. 그러니까 양명학은 왕양명하고 이타고만 딱 두 사람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강자 중국사 하면 뭐 여러 사람이 나오거든요. 다 볼 필요 없어. 두 사람만 보면 돼요. 이타고는 뭘 주장하냐면 동심설 주장하죠. 그래서 그 동심이라는 건 어린의 마음이죠. 거짓이 없는 순수한 진심의 원인데 그래서 이 진심을 계속 유지하면 뭐냐면 후천적인 그 지식이나 도덕적 이전에 자아만 유지하면 내가 주색과 강태를 부려도 성인군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도덕적인 어떤 사대부의 위선을 비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교의 경성도 동시에 말이 아니기 때문에 시대의 초월한 진리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수호정이나 삼국지 연의 안에 진리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의 끝이 별로 안 좋아. 감옥서에 죽게 되죠. 자살해서 죽게 되는데 도덕관도 인간의 욕망을 강조하고 그리고 윤리 도덕은 성인의 가르침에 경서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나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논리는 뭐냐면 도덕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도덕이. 근데 이 도덕이라는 것은 사서오경에 있는 게 아니야. 뭐죠? 일상생활에 있다는 것. 이 도덕이라는 건 항상 시대에 따라서 부합할 수 있어야 되고 융통성 있게 발휘해야 된다. 이걸 주장한 거야. 예. 그리고 인간의 욕망과 서로 긍정하면서 공정해야 된다. 윤리라는 것도 도덕이라는 것도 이런 것들을 주장했던 것이 특징이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당시 가와 나와 같은 학문들을 나온 사회경제적 배경을 두 줄이내 써보고 가는 뭐야 일단 왕양명의 사상이고 나는 뭐죠? 이타고의 사상이죠. 자, 어떻게 써요? 사회경제적 배경. 그 당시 명중계 이갑자 해체되면서 특권적 대주주가 출현되고 상호 발달, 농촌사회 계층분화 등 이전에 이제 주장을 가지고 사회변화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기획에 대한 그 양면의 주장과 입장차에 쓰시오. 치지건물이라는데 왜 치지건물이라 했는데 똑같은 말이죠. 견물치지나 중국어 어순이 그런 거예요. 중국어는 치지건물이고 우리는 뭐예요? 견물치지인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바꾼 거니까 어순에 따라 바뀌는 거니까 좀 기억을 다르다는 걸 이제 아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주작과 양명학의 차이점이 있죠. 이걸 쓰시면 돼요. 견물치지에 대한 해석 차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주장한 사람이 누군지 쓰시오. 이타고 혹은 이지 이렇게 있고 동심사상은 어떤 것이냐. 이 상태가 인간의 욕망에 청리를 긍정하고 지식의 인습에 물리지 않는 자연상태. 후천적 지식이나 도덕 이전의 자아. 원래 타고난 양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색 강태에 불려도 성인군자다. 근데 요즘에는 이런 말 들으면 좀 동의가 안 돼. 요즘에 애들이 얼마나 싸가지 없는 애들이 많은데. 그래서 있는데, 자, 하여튼 14번 문제 볼게요. 14번. 자,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이거는 이제 로마 공화정 말기 때 등장했던 뭐와 관련된 거죠? 라티푼디움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라티푼디움인데 그걸 알 수 있는 게 쭉 읽어보면 노예가 나오고 포도나무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노예를 중심한 경제 방식이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는 뭐야? 포도나무는 이게 황금성 작물이죠. 그래서 이제 공화정 말기에 들어간 라티푼디움에서는 곡식을 밀 같은 걸 재배 안 해. 채산성이 안 맞아. 밀은 어디서 가지고 오죠?
값싼 아시아에서 정복지에서 가져오고 실제로 이제 뭐냐면 포도나무나 올리브나 이런 지중해성 작물을 재배해갖고 파는데 한금성 작물로서 이제 재배하는 게 특징이고 나중에 제정 말기 때 제정 중후기 때 등장한 콜루나투스는 뭘 재배하죠? 포도나무나 이런 걸 재배하는 게 아니라 뭐죠? 이 밀을 재배하죠. 이게 좀 차이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료에 보이는 농장 경영 방식이 나타난 전쟁을 써보고, 자, 이때 전쟁을 뭐 써야 되겠어요? 이제 여기는 포에니 전쟁을 쓰시면 되는데, 좀 구체를 쓰면 제2차 포에니 전쟁 쓰시면 돼요. 왜냐, 제2차 포에니 전쟁 동안 하니발이 뭐죠? 이탈리아를 휘젓고 다녔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항우지가 많았어. 그래서 이제 중소농민들이 파산되고 이렇게 했는데, 자, 이 농장 경영과 출현이 노마사에 미친 영향, 라티폰주의에 미친 영향, 라틴폰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일단은 자연농민 몰락으로 시민권이 몰락했고, 그 다음에 빈부의 양극 형상이 심각해졌고, 토지에 상실한 농민들이 어디로 올라왔죠? 수준이 노마로 올랐어. 예. 그것들이 이제 물론 배경이기도 하고 결과기도 해요. 이것이 또 배경이 작용돼서 결과를 낳거든. 또 배경이 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사료에 있는 토지 경영 형태가 나올 수 있는 법을 쓰시오. 이게 이제 잘 알려지지 않는 법인데 교과서에 있어요. 엄연히. 그게 뭐가 있냐면 로마의 영토 확장과 영유지에 대한 처분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 정부는 정복을 획득했던 공유지를 일정한 비율에 따라서 지세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전면에 이용하는 걸 허용하게 돼요. 그래갖고 이때 정복지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그 당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그 공유지가 있어요. 공유지와 정복지. 원래 공유지와 정복지는 뭐냐면 두 가지 경로로 이제 생성이 되는데 하나가 이제 로마가 다른 그 동맹시 간에 동맹관계를 맺을 때 그 동맹시들이 뭘 납부하냐면 일정한 땅을 납부해요. 그래서 형성된 거고 두 번째는 정복지. 로마가 진짜 군사적으로 이제 정복했던 그 영토에서 형성된 건데 원래 이런 영토들은 공유지야. 그러니까 국가가 전체적으로 국가사회에서 이제 사용하는 거지 사유지가 아니에요. 근데 로마 공화정 후기 들어가면 돈 있는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 이 공유지를 침범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 불법적인 공유지를 침범한 것에 대해서 반대해가지고 개혁을 했던 사람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누구죠? 그라쿠스 형제 아니에요? 근데 그라쿠스 형제 개혁이 어떻게 돼요? 파탄나죠? 끝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 이제 그 개혁 이후에 그 기득권들은 아예 이참에 예전에 불법적으로 공유화된 토지들을 자기가 차지한 토지를 합법화시키자. 그러면서 통과시킨 법이 뭐냐면 그 로마 영토 확장과 영유지에 대한 처분법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 저희 천재교과서에 있고 그 사유 있는 서양사 책에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너스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볼게요. 1번. 자,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 삼국지 위지동 이전에 있는 부여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 부여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제전법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소를 잡아서 그 발국을 모아서 길흉을 치는데 이걸 이제 우제전법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우제전법 A4조 국가는 그 부여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의미 우제전법의 풍습의 의미를 이제 쓰면 그 재정이 아직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이런 것들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니은의 사회적 역할, 니은은 동맹이죠. 동맹은 그 당시에 이제 뭐 제천행사라고 볼 수 있는데, 제천행사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하늘 제사 지내고 이런 것도 이제 있죠. 그렇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구성과 갈등을 해결하고 유대관계를 다지면서 통합을 강화시키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의 이제 대표적인 결혼 형태가 뭐예요? 서옥제죠. 서옥제. 그래서 이 서옥제는 정통적 난기 여가원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17세기 이전까지는 남자가 여자 집에 뭘 했죠? 장가 갔죠. 장인 집에 갔잖아. 예. 그래갖고 애가 성장할 때까지 뭐예요? 키우는 거야. 같이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애가 성장을 끝난 다음에 데리고 간 거야. 친정집으로 이렇게. 그러면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왜 갔겠냐? 이유가 있어요. 여성의 노동력 하나 데리고 오자 남자 집으로. 그러니까 그 대가로서 뭐냐면 신부대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이 특징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는데 삼국지 위지동의전과 관련된 내용은 한 2번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상고사 문제는 거의 요즘에 안 나오는 추세거든요. 근데 요번에도 그렇지만 이제 삼국지 위지동의전이 사회에서 나왔잖아. 물론 이 문제 물어보는 건 고대사 부분이지만 자 그리고 삼국지 위지동의전이 이제 주 내용이 뭐냐 초기 국가들 있죠.
그 부여나 고구려, 그 당시 뭐 옥저, 동해, 이런 초기 국가들 특징들은 그 13년도인가 한번 나왔죠. 한번 나올 때가 됐어. 네, 그래갖고, 뭐 있고, 요번에 들어갈 교수님이, 작년에 들어갈 교수님이 부여사 전공이래요. 고조선하고. 그러니까 2년마다 한 번씩 들어가니까, 요번에도 한번 삼국지 위지동 있는, 낼 것 같은데, 자기 전공에서 한번 낼 것 같긴 해요. 부여사하고 고조선사 전공이니까, 그래서 부여사 고조선을 좀 파악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 부분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부여사 부분을 냈는데, 부여하고 고구려하고 왜냐면 풍습이나 이런 것들이 비슷비슷해요. 서로 연결돼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볼게요. 2번. 2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귀족 연립정권과 관련된, 연립체제. 예.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1번 서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 서기에 보면, 안왕이 죽으니까 이제, 죽는 게 아니라 꼴딱꼴딱 하니까, 그때 그 부인들이, 있었어요. 3명의 부인들이. 그래서 이제 대부인은 자식이 없고, 중부인하고 소부인에, 그러니까 자식이 있었죠. 그래서, 중부인의 낳은 자식이 뭐냐면, 추군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인이라는 게 세군이죠. 그래서 추군계와 세군계가 싸웠어. 그 과정에서 거의 2,000명이 죽었다고 해요. 결국에는 그 추군이 뭐냐면 이기죠. 그래서 양호왕을 죽여야 하는데, 이 과정 4분. 그러면서 이 4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귀족 연립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귀족 연립체제는 특정 귀족 세력들이 정권을 독점을 피하고 유력 귀족이 권력을 분점하는 형태,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요. 그게 이제 대내적 배경은 대내적 배경은 왜 일어났겠어? 대내적 배경은 예전 시험 문제 나왔죠. 북쪽은 누가 와요? 돌골 유연이 침입해오고, 그다음 남쪽은 백제와 신라가 한강 유역을 침범하는 과정에서 국내적 위기 상황에서 등장했다. 예, 귀족 연립체제의 특징. 그리고 등장 배경 꼭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서 더 나가서 좀 살펴볼 게 뭐냐면, 고대 시대 때, 그러니까 상고 시대 때 이제 뭐냐면 국가 성립 과정을 좀 볼게요. 최근에 이 부분이 나오진 않긴 하는데, 좀 한번 훑어보는 식으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고대 국가의 이제 성립 관점, 고대 국가가 성립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2가지가 있죠. 귀족연원론과 부채제도론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시험 문제 좀 나왔던 게 부채제도론이에요. 그래서 부채제도론 쪽 입장에서 좀 보시고,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도 부채제도론 입장에서 이제 썼거든요.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부채제 사항에서 부의 권한 같은 것도 한 3-4가지가 있는가 좀 외워두시고요. 그냥 뒤에 넘어가서 부채제 해체 과정 있죠? 이것도 이제 외워두세요. 뭐 철제 농지가 개선되고, 강봉의 보급, 뭐 수의사업, 우경의 보급, 생산력 증대. 그 다음에 부채제와 기존의 공통점은 뭐냐면, 중앙집권체제 전제왕권 다음에 등장한 것이 지금 언급한 귀족연립체제예요. 그래서 귀족연립체제가 이제 등장했던 것이 뭐 6세기 때 고구려는, 7세기 때 뭐 신라 같은 게 신세역인 김유신과 김축주가 등장했던 그것도 이제 볼 수가 있고, 백제 같은 건 팔대성 체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다음 고구려의 대내적 배경에서 이제 아까 대내적 양호간의 지위를 둘러싼 귀족 간의 어떤 내분 대립,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북쪽부터 돌고세의 침입이나 남쪽의 백제와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 그래서 고구려는 대내적으로 분쟁을 수습하고 귀족 연립체제를 취하고, 신라가 미약을 맺었죠. 한총비나 뭐 마원영비에 나와 있고, 신라와 백제 같은 신라는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 당시 신라 김유신과 김춘추 세력이 등장한 것도 무슨 체제를 보시면 돼요? 귀족 연립체제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와서 8세기 때 뭘로 넘어갔죠? 무령계 김씨의 어떤 전제망권 체제 넘어갔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고대 국가의 어떤 정치 발전 과정,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연관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제 전공 B로 넘어갈게요.